정치혼을 시작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그 취약 연령 하향을 놓고 박순애 장관이 폐기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들이나 일부 교원 단체들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진전을 보지를 못했었는데 이게 좀 의견 수렴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책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회의 어떤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저도 봅니다. 특히 이 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아이 많이 낳아야 둘 정도 낳는 아이가 되게 적고 가정 내에서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취약 연령을 낮춘다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예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이 여론을 수렴을 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 설명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방역 패스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비판에 부딪히기도 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 이번 학제 개편 관련된 논의는 사실 공약에도 없었고요. 국정과제에도 없었다는 점이 네. 또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됐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좀 공분을 샀던 것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교육에 관한 것이 100년지 대계다 이런 부분은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과연 이 관련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없이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변인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특히 국민 여론을 경청하는 자세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박순애 장관이 폐기 가능성을 시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동시에 이제 공식화가 아닌 공론화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향후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나설 텐데 설득이 잘 되겠습니까?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곤란하긴 한데요. 일단 국민 여러분들께서 절대 다수가 원치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존재하고 있고요. 아무리 뜻이 좋고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깨었다 이런 상황이고 하나 다행인 것은 국민이 원치 않으면은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장관의 언급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해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도 꼭 공론화를 거쳐라 더 철저하게 여론을 수렴하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여론 추이에 따라서 폐기 여부가 결정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경찰이라든지 다양한 또 인과관계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여론을 제대로 듣지 않고 너무 빠르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번 학제 개편 논란도 다행히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지만 앞으로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당연히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 체제 사실상 들어갔다라고 봐야죠.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향후에 이제 가장 변수로 좀 꼽히는 것이 과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언론들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뒤에 결국엔 정족수 부족해서 또 최고위에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이게 절대 반대를 향한 탐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본인이 당대표직을 박탈당한 게 아니고 잠시 정지돼 있는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에 불과한데 이런 식으로 비대위가 출범을 한다면 본인의 대표 지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런 어떤 당의 절차적인 부분에 비대위로 가는 과정을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한다. 만약에 할 경우에 현직 당대표로서 그것이 당과 당원을 위해서 옳은 일이냐라는 그런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이 당에서 지금까지 이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서 밟아온 과정들을 잘 보면
법적인 어떤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만한 장치들을 다 하고 가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헌에 당대표 직무대행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런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전국위원회를 이제 열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지금 이 상황이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런 비상 상황이냐는 유권 해석까지 상임 정국에서 받기 위해서 또 상임 정국위원회를 열기 위한 결의를 오늘 최고위에서 한 거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혹시 모를 이런 법적인 어떤 분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법에 호소하는 그런 거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서로 그거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한 번 더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결국에는 법적 소송으로 가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돌아왔을 때 입지가 과연 있을 것이냐 이런 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그냥 저희 당은 6개월 후에 7월 8일 이후에 6개월이니까 뭐 내년 1월 정도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 돌아오는 6개월 임기 남은 이준석 대표가 과연 뭘 가지고 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당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반발이랄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당은 또 당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굳이 본인의 어떤 법적인 어떤 권익이 침해된 것을 호소할 수는 있겠으나 모두를 위한 어떤 이익을 생각을 한다면 이익 형량이라고 하죠. 어떤 것이 나은지는 아마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때로는 뭐 법의 기준에 대한 잣대를 대는 것보다는 이제 정치력으로 좀 결단을 하거나 이럴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만약에 이제 변호사시니까 여쭤보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당에서 가처분을 많이 좀 처리를 해봤기 때문에요. 법원의 기준을 좀 알고 있는데 사실 법원에서는 함부로 정당의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을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결정을 다 유효하다고 봐주지는 않고요. 헌법이나 정당법 등에 위배돼서 현저히 적법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가처분으로 정당의 결정을 번복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방점은 현저한에 있습니다. 단순한 절차적인 사소한 흠결로는 안 되고요. 정말 중대하고 현저한 흠결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가능할 텐데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뭐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죠. 예. 그 징계를 받고 바로 가처분을 했을 때는 가처분이 받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상황은 달라진 것 같은 게요. 물론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일시적인 좀 잠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대위로 전환이 돼서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든지 네. 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다면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아니라 마치 당원권이 뭔가 제명되는 효과로 올라가는 또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징계에서 예정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법원에 다퉈볼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비대위가 구성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좀 논란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느냐의 여부를 두고도 전원이 사퇴해야 된다, 과반이 사퇴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갈리는데 물론 그 부분도 전국위에서 유권 해석도 받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최고위에서 의결한 부분, 사퇴 의사를 표명한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의결했던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흠결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에서 또 어떻게 바라볼지는 조금 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께서는 그러니까 한번 좀 다퉈볼 필요가 있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 분명히 저번 징계만 가지고 가처분에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기현 조기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면 김기현 의원이 그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뭐 어쨌든 의원총회 결과에서는 극소수라고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친 이준석계라고 할까요? 어찌됐든 좀 반대하는 돌아오는 길은 터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분들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요? 반발이. 이번에 비대위가 성공적으로 만약 출범을 한다면 그 이유가 비상 상황입니다. 예. 그 비상 상황은 결국은 당의 지도 체제가 흔들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당의 지도 체제를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당대표를 뽑자는 결론으로 귀결이 될 겁니다. 아마도 이준석 의원의 뜻에 좀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의 얘기는 이준석 대표도 출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원권이 정지가 6개월이 됐기 때문에 7월 8일 이후 6개월, 즉 내년 1월 이후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야 당원권이 다시 회복된 이준석 대표도 다시 출마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성격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그 여부도 결국은 당에서 이 비상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는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어떤 뭐 이준석 대표의 거취 여부, 출마 가능 여부와 연결되는 거는 좀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장 변호사께 이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이 이제 그 조속히 당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이야기가 조금 그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 체제에 힘실었다 이렇게 좀 읽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급속도로 비대위 전환 체제 논의가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윤심이 작동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다결이 먼저냐 이런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대위라는 어떤 답이 정해져 있고 뭐 윤심이 되었든 누군가에 의해서 비대위라는 답이 정해져 있어서 비상 상황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들이 한 명 한 명 릴레이로 사퇴를 하면서 최고위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비대위로 지금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당의 큰 흐름은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어떤 의중이 없이는 이렇게 가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서 뭐 당이 그 뜻을 좇아서 이런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대통령실에서도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당의 지도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어떤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윤 대변인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권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사퇴 변을 밝히면서 여권 3축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인데 휴가에서 복귀를 한다면 좀 쇄신 단행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니까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휴가가 이제 5일인데 예. 내일이라도 갑자기 출근을 하셔서 뭔가 쇄신안을 얘기하면 훨씬 더 극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국민 여러분들이나 지지층에서는 뭔가 바꿔줘야 하는 간절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사 관련 어떤 쇄신이 될지 아니면 국정 방향에 있어서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방향 전환이랄지 그것은 뭐 대통령께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지금 이 휴가 기간에 지방에 가지 않고 서울에 계시면서 뭔가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갖고 휴가를 마치시지 않을까 그 결과를 가지고 출근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은 뭐 늘 정권이 반복될 때마다 이런 어떤 논란이 있거나 했을 때 과연 사퇴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수습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냐를 놓고는 해석의 여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해보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 이재명 후보가 의원 욕하는 플랫폼 이거로 제안을 해서 사실은 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발언 자체는 부적절할 수 있어요. 표현 자체는.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이 욕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어쨌든 보기에는 표현상의 상태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취지 자체는 그렇습니다. 일단 당원들이 의원들에게 어떤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마련해서 당원들의 얘기를 경청하겠다. 즉 소통을 늘리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그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네.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공식적으로 끌어올려서 아예 플랫폼을 마련해서 의원들도 다 쓴소리를 들을 수 있게 공식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이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의원을 욕하는 뭐 플랫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표현상에서 조금 왜곡된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상 취지로 본다면은 좀 뭐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소통을 할 수 있고 의원들에게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지적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의원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볼 때 이렇게 좀 설명을 못해 어떤 이런 뜻이었다, 이런 뜻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보태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당연히 그런 설명이 없이 여론에 또는 언론에 뭐 본인의 원래 뜻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사실 그거는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래 좀 대통령실에서도 무언가 메시지가 나간 후에 뭔가 국민 여론이 좀 안 좋아지면 그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인의 언어라는 것은 함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붙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발언이 세련돼져서 국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의 저 발언만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건 철학과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게 뭐 본인은 그게 아니겠지만은 저렇게 될 경우에 자 당원이 소통을 하는 것을 촉진하겠다는 건데 소통을 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즉 소위 말하는 개딸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강성 팬덤. 극렬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저기에 실명이 등장하고 국회의원의 실명이 등장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고 느끼게 될 경우 결국은 팬덤에 좌지우지되는 당이 될 것이고 그것은 직접 민주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죠. 정당의 존재 이유도 직접 민주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 여론을 다양한 여론을 모아서 정당에서 한번 걸러주고 합리적인 여론을 정당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저렇게 그냥 소통만 강화하자는 것만 나가면 지금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팬덤 정치 이게 더 강화될 게 분명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 의원의 저런 발언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언론 탓 안 하시기 바라고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악플과 건전한 비판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뭐 악플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 왜곡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거와 또 건전한 비판은 분명히 다른 것은 맞는데요. 지금 현재도 그런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또는 강성 팬덤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자성과 반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강성 팬덤 지지자들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아젠다를 설정해서 또 바른 길로 바른 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당이 추구하는 길로 또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문제점은 그 강성 팬덤들에게 뭔가 정당이 좌지우지돼서 그분들의 의견대로 끌려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신임 지도부가 뭐 적절하게 과제로 삼아서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